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4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이 개성공단이 파탄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남아있던 우리 국민 50명이 오늘 귀환을 하면 그곳에는 단 한 명의 남측 인사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으로 꼽혔던 개성공단이 텅 빈 진공지대가 되는 겁니다. 더불어 남북관계의 마지막 구명 호스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어떻게든 마지막 대반전을 꾀해야 할 텐데요. 이 문제 잠시 후에 탈탈 인터뷰에서 집중적으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네, 지금부터 개성공단 문제를 집중적으로 털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할 분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십니다. 이 개성공단의 3.8로 유명하신 분이죠. 2007년 대선 때는 개성동영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떤 느낌으로 지금 이 개성공단 문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정말 큰일 났습니다. 네. 만일 이게 폐쇄로 가면 네. 정말 역사의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이건 그 민주정부가 만든 성과물 이런 차원을 넘어서 네. 68년 분단 역사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가면 뭐가 되겠구나 하는 네. 그 희망의 근거였는데 예. 이거를 남과 북이 네. 그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못 새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거든요. 예. 지금 이제 불거진 현안이 오늘 오전에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청와대를 향해서 개성공단 문제 가지고 회담을 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했어요. 네, 좀 뭐 늦었지만 네. 야당이 사실 이 개성공단은 민주정부 10년의 햇볕 정책, 네. 남북 화해협력 정책의 열매거든요. 네. 꽃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동안 민주당이 너무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강 건너 보듯이 이런 건 좀 안타깝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좀 청와대가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민주당이 지금 테이블에 앉아서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실무회담 차원에서는 불가능하지요. 예. 이게 큰 틀에서 네. 이제 그 정권 차원의 그림을 가지고 풀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개성공단 문제는 이게 하나로 이렇게 떼어져서 볼 일이 아니라 이게 지금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하고 연결돼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로켓 발사 또 유엔 제재 결의 2087호 다시 핵실험 2월 달에 또다시 유엔 제재 결의 그리고 이제 험악한 대치 속에서 미국의 핵 우산 전개, 그리고 여기에 대한 또 극렬한 반발, 이제 그러면서 그 불똥이 개성공단으로 옮겨 붙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극렬한 북미 간의 대치, 남북 간의 긴장 이런 것들이 이제 한 고비를 넘는 시점이었잖아요. 그리고 오늘이 4월 28일이니까 내일 모레면 한미 간의 합동 군사 연습도 끝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세가 이런 대치 국면으로부터 일단 숨고르기, 냉각기로 넘어가거든요. 이런 그 큰 흐름 속에서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남북 대결 시대, 이거를 대결 시대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의 시대로 전환하는 그런
큰 그림 속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당분간은 뭐 냉각기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요. 지금 이 정동영 전 장관께서는 그 전에도 한번 이제 특사를 언급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대북 특사를 지금 그 대북 특사를 보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상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좀 안타까운 거는 이게 명분 싸움, 기싸움으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 뭐 밀리지 않겠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슨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 네. 또 북에서는 우리가 먼저 중대 조치를 하겠다. 그랬죠. 예. 참 안타까운데요. 예. 정말 지금 보면은 북도 남도 개성공단이 닫히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실제 닫아서 좋을 일이 둘 다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남북이 서로 화를 내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 속에 지금 소통이 없단 말이죠. 예. 남북이 이제 철저하게 끊어져 있어요. 불통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소통의 수단으로 이제 제기됐던 게 특사론이었지요. 예. 그런데 그 특사를 마치 받으면 그게 굴복인 것처럼 자존심이 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진 건 대단히 좀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특사가 됐던 비공식 접촉이 됐던 비공개 접촉이 됐던 네. 남북의 최고 지도자 간에 뭔가 통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1962년에 그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보면 네. 겉으로는 강대 강으로 부딪혔지만 물밑으로는 300차례가 넘는 교신이 네. 이 모스크바의 후르시초프와 케네디 대통령 그랬죠. 사이에 오고 가고 있었거든요. 과연 중대 조치를 얘기할 때 그런 물밑 접촉이 있었는가 이제 의문이죠. 네. 그런 거 없이 이렇게 그냥 기싸움, 명분 싸움 이런 식으로 다루기에는 이 개성공단 문제가 너무나 엄중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역사의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좀 전에 지금 그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그 남북 관계 그다음에 북미 관계가 숨고르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이면 이제 그 한미 그 군사훈련도 끝나고 그러면 좀 더 그 판이 열리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그렇죠. 갑자기 이제 그 실무회담을 하고 만약에 하루의 말미를 주면서 아니면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오히려 그 판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었는데 갑자기 거꾸로 그 강경한 이런 태도로 나왔을까? 일단 이게 궁금한데 그 배경에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내부 얘기를 못 들어서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번의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정책 결정 과정이 있었어요. 두 번이라는 거는 지난 4월 14일 얘기하고 4월 26일 열흘 정도 차이에 걸쳐서 4월 14일은 이제 그 대북 제의에 대한 유감 표명이 청와대에서 있었던 거고 26일은 중대 조치에 대한 발표가 있었던 건데 4월 14일 경우는 그 사흘 전에 캐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기 전날 이제 그 통일부에서 대화로 풀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공식 대화 제의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좀 혼선이 있었어요.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건 대화 제의가 맞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단 말이죠. 거기까지는 잘 된 거죠. 대화 제의. 그래놓고 이제 14일 사흘 뒤에 북한이 이제 조평통이라는 선전기구에서 이걸 좀 비아냥댔어요. 무슨 오그랑수 그 사전에 보니까 그게 뭐 술책, 단꾀 뭐 이런 뜻인데 이렇게 좀 그 부정적인 언사를 쏟아냈는데 그게 조평통의 그 기자 질문에 대한 대답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낮은 수준의 언표였거든요. 그 표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청와대가 갑자기 나서서 유감을 표명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뭐가 좀 좀 적절치 않았어요. 그때 이제 통일부가 그 북쪽의 조평통의 부정적인 언급을 공식적인 대화 거부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 입장을 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서둘러서 청와대가 아니다. 그건 대화 거부다. 뭐 유감이다. 이렇게
맞대응을 했을 때 이건 이런 식으로 그 대북 관계를 처리해 나갈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이게 불행하게도 12일이 지난 4월 26일 중대 조치 내일 정오까지 대답을 안 하면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네. 한 덜컥수로 보이거든요. 네. 이 두 번의 결정이 정말 남북 문제는 특히 개성공단 문제는 이게 경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협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평화의 숨구멍이고 네. 생명선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거칠게 다루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물론 원인 제공은 북이 개성공단을 볼모로 잡은 건 명백히 잘못된 거죠. 예, 그리고 예, 예. 김정일 위원장 시대 같았으면 개성공단은 빼놓고 갔을 겁니다. 어쨌든 예. 개성공단은 김정일 위원장이 먼저 제의했던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 예. 또 애정을 갖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정치 군사적인 그런 의제와 연계시켜버린 것은 그것은 그 김정은 지금 위원장이 그 분명히 그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네. 전체적인 한반도 상황을 관리할 책임이 어떻게 보면 좀 형님 입장에 있는 남쪽에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것을 장군 멍군 뭐 할 테면 하고 말 테면 마라 이런 식으로 접근할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냉철하고 좀 더 진중하게 다뤘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죠. 좀 이게 좀 너무 오버해서 해석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월 7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많은 전문가들이 그 전에 이제 그 전망을 하기를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시그널을 북한에 보내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가 달라질 수가 있다. 이 정상회담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근데 네.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박근혜 정부가 초강수를 들고 나왔고 결국은 남측 근로자 전원 철수라고 하는 이제 오늘 50명이 빠져나오면 모두가 이제 철수를 하는 건데 이렇게 본다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무엇인가를 요구할 것을 그 염두에 두고 먼저 초강수를 때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겁니까 박근혜 정부가?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미국이 뭘 요구한다는 게 무슨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이제 그 캐리 국무장관의 이제 그 언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그 남측 정부를 상대로 오히려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고 계속 등 떠밀 것을 염두에 두고 오히려 이걸 차단하는 이런 어떤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이런 질문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또 정부 취임사에서부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걸 들고 나왔잖아요. 네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건 말 그대로 남과 북이 하나하나 벽돌 쌓듯이 신뢰를 쌓아가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5년과는 달리 가겠다. 이런 신호였거든요. 네. 그리고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유지 발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언급도 했었고 네. 하기 때문에 무슨 지금 이명박 정부 때처럼 그 북한 붕괴론에 입각해서 계속 밀어붙이면 주저앉는다, 무너진다. 이런 그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지금 대북 정책을 편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사실 워싱턴 박근혜 오바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대한 큰 그림 앞으로 임기 5년 동안에 펼쳐갈 본인이 서울 프로세스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말한 것에 관해서 뭔가 그 윤곽을 그리려면 사실 이 개성공단 문제를 풀고 갔어야 어깨가 가볍고 발언권이 세지는 겁니다. 남북이 통할 때 이 한반도와 주변 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발언권과 주도력이 생기는 거지. 남북이 막혀 있으면 섬처럼 말하자면 국외자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북미 간의 대화와 협상 또 중국의 중재 역할 또 미중 간의 뭐 전략적인 대화 이런 거에 의해서 완전히 그 아웃사이더 국외자로 전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상회담의 그 급수가 떨어집니다. 말하자면 개성공단을 풀고 갔을 때 이게 주도권과 발언권이 생기는 거죠. 이걸 가지고 남북을 소통하면서 앞으로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핵 문제에 관해서
이러이러한 그림을 갖고 있으니 좀 지지해달라 하는 입장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던 입장에서 이제 남북이 이렇게 꽉 막혀버리면 남북이 대치 국면으로 이렇게 그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 국면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져요.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결국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미 대화, 미국이 북한하고 대화하면서 야, 그 개성공단 좀 풀어라 이렇게 북한한테 얘기하거나 또는 중국이 북한한테 중북 대화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뭐 중재한다든지 이거는 자주국가로서 이 기본적으로 남북 문제의 주인이 누굽니까? 한반도 문제. 근데 외세 어쨌든 뭐 미국이나 중국 바깥에 있는 그런 강대국들의 중재에 의해서 내 문제를 푸는 건 못난 짓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미국과 중국을 이렇게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도록 끌고 가는 것이 이게 주권 국가로서의 당당한 외교죠. 그리고 실제 지금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우리 이 외교 라인이나 국방 군부 군 관계자 쪽에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약소국이 아니다. 적어도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달리 좀 약소국 마인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좀 당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뭐 두 정상이 밑도 끝도 없이 백지 상태에서 만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 단계에서 실무선에서의 조율이 당연히 있게 되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 이걸 전제해 놓고 본다면, 그 미국도 그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에서 초강수 조치를 둘 때 사전에 그러니까 정상회담 실무 조율 과정에서 이것을 알고 있었거나 내지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된다면 여기서 그러니까 미국의 양해 내지 미국과의 어떤 그 조율 이런 게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개성공단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정상 간의 소통 그리고 그 남북의 화해 협력 정책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소위 미국이 여기에 기획하고 만들어지는 과정에 미국의 역할은 없었습니다. 또, 그렇습니까? 이거를 중대 조치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잠정 폐쇄 상태로 가는 데 있어서 미국과 협의를 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또 하나의 관심사는 이제 오늘 50명이 나오면은 그 개성공단에 그 잔류해 있는 우리 그 근로자는 한 명도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관심사가 북측이 개성공단에 우리 기업들의 재산을 몰수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자기들이 자차 생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당장 뭐 그렇게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금강산과는 좀 다르죠. 이 문제를 저는 좀 우리 언론 쪽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난번에 무수한 미사일 쏜다고 그럴 때 중계 방송 하다시피 했잖아요. 몇 날 며칠을.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그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것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처럼 또 개성공단 문제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자꾸 개성공단 폐쇄를 기정사실화하는 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처럼 북한도 지금 6.15의 옥동자다 이런 표현을 맞습니다. 썼고 또 북으로 봐서 개성공단 닫고 나서 깝깝한 일이 많잖아요. 또 남쪽으로 봐도 박근혜 정부로서도 개성공단 유지 발전에 대해서 확고한 뜻을 갖고 있다고 몇 차례 거듭 얘기했지만 어쨌든 남쪽도 답답하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소통만 되면 풀릴 수 있는 거거든요. 소통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나치게 개성공단 폐쇄를 기정사실화해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일단 현재 그나마 정부가 좀 취한 조치를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리 자국민 보호, 우리 국민 보호 차원에서 또 인도적 견지에서 일단 철수해라 이렇게
잠정 조치를 취한 것이지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 이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공식 발표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전 단수 조처 같은 걸 유보한 그런 것도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그 의미를 자꾸 이렇게 뭐든지 사물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그걸 폐쇄 쪽으로 몰고 가는 시각에서 볼 거냐, 아니면 그래도 뭔가 희망을,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살려 보려는 쪽에서 이렇게 볼 거냐, 이제 이건데 저는 후자 쪽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나라 바깥의 정세나 큰 흐름으로 봐도 일단 무슨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국면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리되고 냉각기로 들어가는 국면이고 또 큰 흐름에서 봐서 이 정부가 지금 막 출발하는데 처음부터 이걸 개성공단을 폐쇄해놓고 그 뭐 5년 동안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미경으로 보는 거하고 망원경으로 보는 거하고 이제 두 개가 있을 텐데 망원경으로 이렇게 조망해 볼 필요가 있어요. 큰 흐름에서 5년을 놓고 보면 이 개성공단을 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부로 봐도 그렇고. 근데 이게 참 봐도요. 난감한 문제가 개성공단의 사업 주체는 그 남측의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냉각기를 거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냉각기 동안에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을 돌리고 물건을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게 지금 올스톱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측 기업이 버틸 수 있느냐? 또 이 문제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완전히 정상화되는 건 어렵죠. 그 피해가 지금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날 텐데. 그러나 완전 폐쇄로 가버리는 거하고 그래도 최대한 시간을 앞당겨서 그거를 다시 그래도 들어가서 이걸 복구하고 재건할 수 있는 거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기왕 이렇게 된 거는 불행한 일이지만 그나마라도 여기서 다시 재가동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지금 기업들의 간절한 염원이죠. 그렇죠. 어제 나오면서 다 눈물바람을 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도 마음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사실 전 재산을 다 거기 투입했는데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사업 기반이 전부 다 날아가게 됐단 말이죠. 우리 국민 경제 전체로 봐도 어마어마한 피해입니다. 직접 피해만 6조 원이면 60억 달러. 엄청난 거지요. 그리고 1차, 2차 협력업체를 모두 따지면 이게 14조에 달한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은 완전 폐쇄로 가서는 안 될 일이고 그 이전에 또 경제적인 측면과 함께 이게 지금 개성공단 사업은 사실 군사전략적 가치가 큰 그런 차원에서 안보 사업으로 추진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국민 불안이 올라가고 한반도의 이 긴장이 이걸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건데 어쨌든 여기서 다시 냉정을 되찾고 다시 재가동 쪽으로 뭔가 아무튼 안간힘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재가동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재가동의 계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어떤 카드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북이 자신들의 그런 부당한 개성에 대한 선제 조처 같은 것들에 대해서 철회를 하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북의 행태로 보면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없어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처럼 그것까지를 감안해서 한반도 전체 상황을 관리해야 할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형 입장에서 어른 입장에서 이 상황을 관리할 수가 있는데 충분히 저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길이 있는데 지금 덤불 숲속으로 들어선 거거든요.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이? 그러니까 이 실무회담만 해도요. 이제 좀 작은 얘기를 하면 4월 11일 날 캐리 장관이 미국 국무장관 오기 전날 우리가 이제 대화로 풀자. 이거를 처음 얘기했고 청와대에서 이건 공식 대화 제의다 했을 때 그때 바로 우리의 그 개성공단에 대한 의지와 그다음에 실무회담 제의와 이런 것들이 후속으로 이어졌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설사 이제 그때는 결과가 뭐 나빴더라도 좀 시간이 좀 있는 거지요. 예. 5월 7일 한미 정상회담까지 보면은 그런데 4월 26일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4월 말 독수리 훈련 이후로 좀 늦추는 게 낫다 이거죠. 예. 그러면 시간이 너무 이제 그 실무회담 제의가 너무 늦었거나 아니면 너무 빨랐거나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그렇습니다. 어중간한 시점에 그런 중대 조치 운운하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 실무회담 제의는 실무회담 제의가 아니라 중대 조치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받아들인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느냐는 건데 이런 점에서 저는 그 대통령을 지금 보조하는 시스템이 그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는 국면이 벌써 잠정 폐쇄 상태로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실무회담 차원에서는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전반적인 북핵 문제에 대한 미중 대화를 바탕으로 우다웨이 특사가 이제 미국에 갔다가 와서 아마 북한을 평양을 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중국의 역할이 생기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이제 양자 대화 비공개 접촉을 어느 시점에 시작하게 될 텐데요. 이제 그런 틀 속에서 그러면 남북 관계를 이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이제 독트린, 박근혜 독트린 같은 게 나와야 되겠죠. 이제 그런 큰 흐름 속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이제 풀 텐데 이제 그 개성공단은 북쪽이 먼저 닫은 거지만 그 전에 금강산 관광은 5년 전에 남쪽이 먼저 이제 어쨌든 그 박왕자 씨 이제 비살 사건이 급발행한 일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선 폐쇄 조치를 한 거지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금강산과 개성을 동시에 정상화시키는 뭐 이런 큰 틀 속에서 접근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빠집니다. 패키지로 가야 된다. 금강산까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뭐 그렇겠지만 좀 더 그걸 싸고 있는 큰 외피는 이명박 정부의 5년 그건 분명히 대북 무시, 적대, 방치라고 볼 수 있다면 이거는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은 다시 대화의 복원, 대화와 협력, 화해의 길로 간다 하는 그런 큰 이 방향 전환의 메시지 이게 남북 간에 다시 이제 그 이른바 신뢰 프로세스의 첫 출발점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한국계 미국인인 케네스 배, 우리나라 이름으로 하면 배준호 씨가 되는데 이 사람을 재판에 회부했다고 지금 밝혔어요. 자, 이러면 좀 전에 이제 그 북미 간의 비공식 접촉으로 언급을 하셨는데 이 케네스 배 씨의 그 처리 문제 때문에 북미가 만약에 대화에 나서고 이런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 문제를 어쨌든 미국은 과거에 그 여기자 2명이 북에 억류됐을 때 그때 클린턴이 갔었죠. 전 대통령을 파견해서까지 어쨌든 그 귀환을 시킨 그런 예가 있고 자국민 보호 정책을 외교 정책에 아무튼 가장 중요한 중요에 놓는 국가이기 때문에 또 이제 북미 간에는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개성공단으로까지 번진 이 불씨의 씨앗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 선거가 그 중간에 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작년 4월과 8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이죠. 백악관이 사실상의 특사를 평양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발표한 건 없지만 아마도 오바마 정부 1기 동안 이건 전략적 인내라고 했던 대북 정책 인내지만 그건 사실상 방치 정책이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그거로부터 이제 오바마 정부 2기가 되면 당선이 되면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
그러니 이 미국 대선까지는 로켓 발사나 핵실험을 하면 안 된다 하는 메시지를 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실제 작년에는 그 대선 과정이 조용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대선 이후 작년 12월에 이제 로켓 발사로부터 이제 개성공단 폐쇄까지 이렇게 쭉 밀려오는데요. 그렇죠. 이것은 북의 의도는 자명해 보입니다. 북미 간의 직접 협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체제 생존과 안전 보장, 그 평화협정으로 가는 이거를 재촉하는 것이죠. 그의 목표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오바마 2기 정부도 1기 때와 달리 이제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비인내다 이렇게 그 케리 국무장관이 한중일 순방 마치고 와서 미국 가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북한이 이제 운반수단 로켓까지 발사를 해서 성공했고 또 핵실험을 3번이나 했고 그 3번 중에 2번이 오바마 정부 때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그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그 외교 정책의 비전을 내걸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는데 실제 한 일이 없고 북한 핵 문제는 더 악화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채무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오바마 2기 이후에 또 대선은 없는 거니까 본인도 외교적 업적 차원에서라도 이 북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측면, 아까 말씀드린 북한의 핵 능력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 어려운 그런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북미 간에 저는 비공개 접촉, 그다음에 공식 협상 뭐 이런 걸로 이제 나아갈 거로 보입니다. 전망으로 보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중국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과 연계해서 개성공단 문제에 관해서 이것은 남북 문제니까요. 계속 그냥 미국만 쳐다보고 중국만 쳐다보고 있을 일이 아니라 우리가 중국하고도 대화하고 미국하고도 대화하는데 북한과 대화 못할 이유가 없죠. 형식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식이든 다양한 경로를 적절한 방법을 택해서 저는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 그러니까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원칙이나 생각이 있으면 협상장 안에서 대화의 틀, 그 협상 안에서 그걸 관철하면 또 설득하면 될 일이지, 이 대화의 장 자체가 열리지 않는 그 밖에서, 대화의 장 밖에서 말하자면 서로 화를 내고 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일단 대화의 장을 열게 하고 그 안에서 원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직 그 통일부 장관으로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계속 강조를 해오고 계셨는데 전직 통일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네, 저는 야당이기 때문에 저희야 그 직접 그 권한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다만 10년 동안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는 그 경험과 그리고 실제 그걸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북한과 직접 협상하고 대화하고 어쨌든 개성공단을 만들고 그다음에 북이 전략적 그 포기 결단을 해서 9.19 공동성명에 사인하게 하고 한 그런 과정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교안보 장관 회의를 하면 북한을 거기 참석 멤버들 중에 북한을 알고 북한을 가보고 북한과 대화하고 해봤던 사람은 그 대통령 말고는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참모들 얘기도 듣지만 말하자면 직접 경험을 가졌던 그런 쪽에 우선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보다도 결국 출발점은 이 문제가 한반도 문제가 핵 문제와 개성공단 문제가 남의 문제냐 나의 문제냐라는 그 인식을 확실히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이나 중국은 조력자이지 이것을 풀어갈 사람은 남과 북이 당사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거잖아요. 예.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를 해결해내야 되지요. 그런데 현재는 어쨌든 문제가 악화됐단 말씀이죠. 예. 이 악화된 그 문제, 평화를 좀 더 다시 공고하게 하고 남북 간의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협력 사업을 화해 협력 방향으로 이렇게 몰고 가고 하는 그 능력과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 고정 코너죠.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오늘도 어김없이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오시다가 밑창이 빠지셨다고. 굳은 밑창이 빠져가지고. 하나 사세요. 글쎄 뭐 출연료를 좀 줘야 자, 좀, 여기서 끊읍시다. 네, 예. 네. 갈수록 이게 도발 모드로 지금 가고 있어요.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할까요? 오늘 이제 군인의 가장 큰 관심사죠. 예. 북한의 도발보다 이게 더 관심 있어요. 뭡니까? 진급하는 거. 예. 예. 얼마 전에 정기 인사가 있지 않았었네? 예, 4월에 예. 그 정기 인사가 있었고요. 예. 박근혜 정부의 이제 첫 번째 예. 어떤 그 정기 인사입니다. 예. 군인이 이제 1년에 2번 정기 진급 인사가 있는데 4월에 있고 10월에 있어요. 네. 예,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4월 인사가 있었던 거죠. 예. 뭐 기무사령관도 바뀌고 또 군단장 진출도 많이 하시고 사단장도 나가시고. 예. 근데 이제 포인트는 아무래도 누가 뭐 그러면 진급했냐는 뭐 포인트는 아니죠. 뭐 누구라고 해서 우리가 알겠습니까, 사실? 예. 근데 박근혜 정부 인사 요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도 한 번은 좀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글쎄 일단은 평이했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지난 MB 정권 때 우리가 하도 진급이 엉망이 되는 걸 봤기 때문에 네. 아주 그 어떤 또 다른 어떤 정치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어떤 박근혜 정부가 하나의 어떤 그 군을 갖다가 관리하고 또 군을 어떤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네. 이런 어떤 그 남다른 노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예. 예, 그렇게 보고요. 그만큼 이제 많은 장교들이 현 정부에 대해서 기대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에 그 김종대 편장께서 이 그 군 내부에서 이른바 지연에 얽힌 파벌, 네. 학연에 얽힌 파벌 이런 네. 게 있다고 이제 언급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있었죠. 근데 네. 이번에도 좀 그런 어떤 그 흔적이 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인사에서. 아니,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 평가는 이르다고 보고요. 그래요? 이제 4월 정기 인사는 좀 규모가 작아요. 가장 네. 큰 거는 10월에 정기 진급 그래요? 인사입니다. 예. 예, 여기까지 좀 봐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지연, 파벌 어떤 이게 이제 군을 정치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인데. 그렇죠. 예, 이제 뭐 지나간 이명박 정부에서 좀 많이 나왔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자, 오늘의 포인트는 이제 그 지금부터가 본 주제가 되겠는데 제가 이제 그 뉴스를 기억하기를 꼭 그 장성 진급 있을 때 그 투사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네. 보도도 상당히 많았었고. 네.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러면서 그렇죠. 비리 투사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계룡대에서 이 그 정기 인사가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네. 이게 좀 오늘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 참 가슴 아픈 말씀이시네. 예. 저도 투서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럼... 청와대에 있을 때, 국회에 있을 때. 예. 많이 받았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누구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군대 인사라는 게 지금까지 관리되는 방식을 보면은 유달리 군대에서 말 많고 탈 많고 정치화가 심할 때 보면은 누구누구는 이러저러한 흠으로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를 인사권자들 스스로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장관, 총장. 굉장히 분위기가 나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왜 그렇죠, 그게? 그게 뭐냐면 이제 사적인 감정인데 이게 일이 시작된 발단은 이렇습니다. 원래 그 민주국가에서 그 국방장관은 민간 예비역들이나 민간인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군인이 옷 벗고 바로 국방장관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자기하고 근무하던 부하들이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아, 예. 이런 풍조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어떤 유력자하고의 근무 인연이 바로 자기의 진급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심화돼 왔는데 예. 이건 노무현 정부 때 씨앗을 잘못 뿌린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육군 총장하고 합참의장 현직의 대장들을 장관 경합에 붙였어요. 아, 그랬습니까? 예. 김장수하고 이상희, 예. 합참의장과 육군 총장. 예. 이 현역 대장 둘을 경합을 붙여서 장관을 뽑았다는 거는 이 문민 통제에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장관 입장에서는 자기 직계를 중용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현역하고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장관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콜린 파웰이 국방장관이 못 되고 국무장관이 된 거 아닙니까? 아, 합참의장 출신이죠. 그렇죠. 네. 그 법에 그 군에서 제대한 지 적어도 10년 이상 경과하지 않으면 국방장관 자격을 안 줍니다. 아, 그래요? 네.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예. 어떻게 현역들하고 바로 연결고리가 있는 자를 국방장관에 임명시켜서 예. 공정한 군 운영을 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가능한 나라는 전 세계 공산주의 독재 국가를 빼놓고 한국밖에 없어요. 아니 진짜예요. 딱 하나 여기밖에 없어요. 아프리카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프리카 우리 저 이름도 모르는 어떤 그런 나라라든가 빼고 이런 거 빼고 예. 이런 어떤 사회주의 독재 국가는 다 통합군 제도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육해공군이 있는 합동군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다 민주국가가 채택하는 룰인데 예. 이런 국가 중에서 예. 군복 벗고 장관대? 그것도 김태형 장관 같은 경우는 합참의장하고 국방장관으로 가는 시간이 20분 걸렸어요. 평생의 자유시간 20분이 나야.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지금 진급, 그러니까 별단 진급 속도가 제일 빠른 게 전두환 씨 아닌가요? 전두환은 쿠데타 일으키고 그렇죠. 대장 진급까지 6개월에 다 해치운 양반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스타가 하나씩 늘어나는 속도는 전두환이 최고였고. 전두환이 최고였고. 국방장관 가는 그 시간은 김태형 전 장관이 최고였겠네. 의장 전역식에서 국방장관 취임식까지 20분. 이야, 초고속이네, 완전히. 예. 자, 그래서 바로 현역에 있다가 국방장관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런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인사의 문제가 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서 이른바 정실 인사라든지 네. 파벌 인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 네. 이 점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네. 군에 대한 잘못된 관리가 그 시작이었고 예. 이명박 정부는 완전히 그 결실을 맺은 정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노무현 정부 때 뭐가 잘못됐냐면 인위적으로 지역 비율을 맞추려고 했어요. 네. 영남 몇 프로, 호남 몇 프로. 네. 사실은 이런 인위적인 정치 논리 개입은 대단히 부자연스럽고 예. 군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청와대에 대한 공식적인 인사 개입으로 알려졌어요. 아.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육군 인사참모부장을 청와대가 불러가지고 지침을 줬다고. 예. 그러면 그 청와대 지침 플러스 군에서 요구하는 거 이런 걸 합쳐서 육군에서 조정 작업을 했어요. 예. 사실은 이게 더 비리에 가까워요. 아. 그런데 참여정부에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예. 단순히 이제 진급 심사 중에 개입을 해버리는 이런 잘못된 전례를 만들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장성진급의 사실상의 힘을 발휘하는 게 국방부입니까? 청와대입니까? 이게 말이죠. 군의 대표적인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모든 장군의 임명권은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100명의 장군을 진급시켜야겠는데 네. 그 100명 대통령이 앉아서 써버려도 돼요. 예. 법 위반 아니에요. 그렇죠. 임명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관리가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대통령이 임명하기 위해서 국방장관이 제청권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각군본부는 추천권이 있어요. 예.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각군본부에서 장교 진급 대상자를 추천하면 국방부에서 국방부 장관이 이상이 없는가 보고 제청을 해서 추려서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제거한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러면 군 인사의 실권이 추천권이냐, 제청권이냐, 임명권이냐. 예. 이걸로 이제 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각기 이해하는 게 달라요.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추천의 권한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죠. 예. 사실은 제일 낮은 권한인데 법적인 위상은.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모총장의 인사권을 돌려준다. 뭐 안철수는 아예 공약으로 내놨지 않습니까? 네. 인사권 군에 되돌려주겠다고. 실제로는 인사권이 자기인데. 예. 그 말도 또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안철수가. 근데 되돌려주겠다는 건 뭐냐면 추천 과정에 개입 안 하겠다. 네. 이거 말을 좀 제대로 해야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추천 과정에 개입을 안 한다는 거는 참모총장이 소신껏 추천해라 이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회 그 사조직 사건 이후로 이 정권에 의한 어떤 그 군에 대한 어떤 그 밀월 관계 사조직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 없이 그 참모총장이 군의 요구 사항에 맞게 공정하게 추천해라. 네. 이젠 정권이 개입 안 하겠다. 이렇게 되어온 겁니다. 지난 네네. 20년간. 네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잠깐 시스템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투서는 네. 이 시스템의 어느 지점에서 발생을 하는 겁니까? 다 끝나고. 네. 보면은 아니, 이미 다 끝났으면 뭐 투서 보내봤자 별로 효과도 없잖아요. 일단 시끄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과정을 몰랐는데 누가 까보니까 누가 추천된 이런 걸 모르니까. 예. 그런데 그래서 그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계룡대에서 진급 심사가 진행되면 4심제입니다. 가불병정 4개 위원회가 심사를 해요. 아, 그래요? 거기서 의견이 다 일치된 사람은 진급이에요. 아, 예. 그런데 그 중에 의견이 일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 예. 이걸 조정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참모총장 입장에서는 육사 출신을 예를 듭시다. 10명 정도 그 진급 대상자가 나왔는데 1명을 장군 진급시켜야 된다고. 많을 땐 2명. 예. 근데 6, 7명은 자기가 진급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진급 발표하면 대다수의 패배자, 불만자들을 만드는 건데 네. 아무리 제도적으로 잘한다 한들 네. 이 군의 기대치와 실제 진급의 결과는 안 맞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대부분 진급에 대해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이건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돼 있습니다. 뭐 회사에서도 뭐 그런 승진할 때 뭐 뒷말은 나오죠. 네, 뒷말 나오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그래도 실력이 되고 예.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진급이 되면 납득할 만하다. 예. 누가 떨어져서 아쉽긴 하지만 예. 이런 정도면은 사실은 관리할 만해요. 예. 투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근데 절대 진급될 수 없는 자가 가끔가다 한두 명씩 끼어 있는 거야, 이게. 아, 어떤 자입니까, 그런 자는? 출순자, 유력자하고 예. 정치권에 로비한 자, 청와대에서 찍어 누른 자. 뭐 가장 먼저 그 진급될 사람들이네. 그렇죠. 현실 영역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예. 이때 이제 잡음이 나고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줄 서고 로비하고 이런 게 많습니까? 제가 아까 청와대에서 인사 개입한 게 나쁜 전례를 만들었다고 얘기한 이유는 예. 그 뒤에 등장한 그 이명박 정부가 그걸 당연시하면서 예. 완전히 군 인사를 그냥 회 짚고 다녔다는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검증 자료라는 걸 가지고 네. 인사검증 자료. 인사검증 자료를 이거 사실 다 불법입니다. 이거 예. 원래 인사검증 자료는 다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요즘은 검증 자료로 안 하고 장교 신원조회서라 그래요. 예. 요걸 발행할 수 있는 게 4개 기관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근데 청와대가 별도로 기관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옛날 개념으로 이제 조난 자료 같은 거죠. 조난 자료 바로 그렇죠. 그거예요. 예. 뒷조사한 거. 조난 자료는 기무사가 갖고 있어요. 예. 그 일반 그 군 검찰이라든가 헌병이라든가 군 감찰도 장교 그 범죄 신원조회서를 다 발행할 수 있고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기무사 조난 자료는 다릅니다. 똑같은데 예. 뭐가 다르냐면 사례가 첨부돼 있어. 어허. 요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장교 하나가 야전에 있을 때 뭐 무슨 일이 있었고 술은 어디 가서 먹었고 바람은 누구하고 피웠고 전부 사례로 스토리로 정리를 해놔 기무사는. 어허. 요게 뒤에 첨부돼 있기 때문에 이 조난 자료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읽다 보면 예. 내가 모르는 장교에 대해서도 이놈 이거 몹쓸 놈이구만. 예. 이 새끼 안 되겠구만. 예. 이 얘기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 본인의 소명 과정이 안 거쳐 있어. 아. 검증 없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음해성 자료가 되는데. 그렇죠. 이걸 MB 정부 때 청와대가 갖고 있었다고. 아. 그래가지고 검증 자료라는 걸 만들어서 계룡대에다가 그 주요 어떤 그 직위 분야는 2배수, 3배수로 올려라. 예. 이쪽의 진급 대상자는 2배수로 올려라. 예.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우수자원이 그중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우수자원이 청와대 검증 자료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빼라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인사는 MB정부밖에 없어요. 아. 이거는 아주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투서라고 하는 게 기무사의 전환 자료에 반영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네요. 투서라는 게 예. 기무사에 반영된다든가 아니면 청와대를 아예 바로 꽂혀가지고 청와대 자체 검증 자료로 돌변한다거나 예. 국정원을 통한다거나 예. 여러 가지 경로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난 정부에 드디어 대형 사건이 터집니다. 그 일부 장교들이 이제 좌파 장교다. 김대우 병풍공작 때 배후 장교들이다. 아, 예, 맞아요. 예, 요렇게 누가 그걸 꾸며가지고 맞아요. 청와대에 찔렀어요. 예. 국정원에도 찔렀어. 예. 그런데 국정원의 한 요원 하나가 예.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국방부 합참을 출입하는데 예. 어느 날 보니까 동료 국정원 요원이 아무개 장교는 중요한 어떤 사안이 있어 진급이 안 될 거라는 말을 하거든. 네. 그 내용이 뭐냐고 보니까 김대엽 병풍공작의 배후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김대엽이 누군지 병풍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 아, 완전 무고네, 무고. 무고죠. 예. 그런데 요런 자료가 관리되고 있다는 거라서 나 좀 보자. 예. 봐보니 엉터리거든. 이거 본인 소명 거쳤냐, 검증했냐. 예. 검증 없이 이런 음해성 자료를 쓰면 이거 큰일 나거든. 예. 그러니까 아니 뭐 어물쩍하더라 이거요. 예. 그래서 이 장교에 대한 그 신원 자료를 검증하러 이 양심적인 국정원 요원이 나섰어요. 예. 파면당했어요. 그 국정원 직원이요? 네. 왜요? 자,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관련자들을 정보 수집차 만났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정보 수집차 만난 사람들이 국내에 그런 어떤 음해 논리가 있다는 걸 받고 충격을 받아서 그 진원지로 한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가서 따져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주먹으로 쳐버렸어요. 폭행 사건이 터졌어요. 현역 장군을 대상으로. 예. 그 음해한 당사자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사건이 커지니까 국정원 내부 정보를 외부로 발설했다는 이유로 그 국정원 직원이 해임됐다 이겁니다. 어허. 뭔가 지금 이게 뒤집혀져 있는 거네요. 이게. 뒤집혀진 거지. 이게 세상이 까꾸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골 때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남을 음해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 논리는? 예. 그런데 내부 정보가 샜다 이게 여직원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다 파면. 예. 그래가지고 실업자 됐는데. 예. 자, 여기서 드러나는 사건은 뭐냐면 이게 권력기관이나 청와대 같은 데다가 음해성 정보를 제공해도 그게 검증 자료가 되는구나. 그럼 문제가 좀 심각하네. 그리고 좀 전에 그 음해성 그 자료를 뿌린 사람이 당시 현역 장성이었다고요? 그렇죠. 장성이 그랬단 말입니까? 장성이. 네. 전혀 무고한 사람을 김대엽과 엮어버렸다. 엮어버렸다. 그리고 흘려버렸다. 그렇죠. 장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장성이. 그러면 그 대상자들은 자기와 진급 경쟁자들이었습니까? 동기생. 그다음에 뭐 선후배 이래 돼 있는데. 아이고 참. 예. 그런데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력이 그걸 받아줬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정상적인 조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무고성으로 했을 때 그것을 추적을 해가지고 무고로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단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결국은 흐지부지 됐지만 이게 법정까지 간 사건이에요. 예. 사실은. 예. 그래서 군 기관이 나서서 조사를 했고. 예. 그러나 조사를 하니까 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결국은. 예. 정상적으로 진급도 됐고. 그런데 만일에 이게 사건화가 안 됐으면 계속 작용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억울한 사람들은 계속 피해받겠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히 저하고 친한 장교들은 386의 괴수들하고 가까운 장교다.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고. 예. 그다음에 조직의 어떤 좀 비판적인 쓴소리를 하는 장교들도 다 찍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현직 장교들 중에서 또는 국방부에 근무했던 공무원 중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군의 문제점을 재현했다든가, 뭘 직언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파벌주의 이건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이렇게 친소 관계가 이런 어떤 사적인 인간관계가 군의 공적인 진급 시스템에 개입해버리는 순간 이 진급 심사가 공정하다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걸 차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무슨 총장이 자기 사람 진급시키고 국방장관이 자기 사람 진급시키고 지금 보십시오. 청와대 경호실장 육군총장 그렇죠. 출신.
안보실장, 육군총장, 국방장관 출신. 그렇죠. 국정원장, 육군총장 출신. 맞아요. 예. 거기에다 지금 김관진 장관 또 있고 예. 육군 안보 대장 4인방이 있는데 자기 사람 안 챙길 거야? 그렇죠. 다 챙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차, 포 다 떼주고 예. 육군본부가 진급심사를 어떻게 하냐고. 어허. 거기에다가 기무사는 원래 청와대 인사인데 그렇죠. 거기서 저기 장교 조난 자료 다 관리한다고. 예. 그러면 물론 이명박 정부 때 잘못된 거 많아요. 네. 근데 그걸 고친다는 명분으로 또 하나의 어떤 정치 논리를 만들 수가 있거든. 그렇죠. 이런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이 기관에 의한 어떤 인사 개입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악순환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 군 내 인사는 아주 병들 대로 병들었어요.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지금 육군 참모총장 출신들이 그 안보와 정보과 파트에 지금 요직을 다 지금 꿰차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인사에 접근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 인사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자본과 문제점이 재현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래서 그런 걸 이번 정부, 박근혜 정부에 유달리 경고가 많기 때문에 네. 전 1차로 조심한다고 봅니다. 거기에다 대통령 동생이 육사 37기 아닙니까? 아, 그러네. 예, 이번에 37기들 군단장 하고 있잖아요. 어. 이번 정부에 군의 최고직이 진출하잖아요. 아, 그게 그 박지만 씨 동기들이 되나요? 박지만 씨 동기들이죠. 예. 2009년에 터진 국방부 탄약과장 진급 로비 사건도 육사 37기 작품이라고. 그 무슨 사건이에요? 청와대 2천만 원 그 로비 자금 진급 청탁한다고 해주고 예, 예. 골프장 인허가까지 해가서 그 37기들이 뛴 거거든요. 근데 진급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말이죠. 우리 군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그 병폐를 정치 논리가 심화시키는데 예. 그 마르크 블로크라는 학자가 1940년에 증언 이상한 패배라는 책에 쓴 내용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위관 때는 동기, 예. 영관 때는 경쟁자, 예. 장군 때는 적.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진급의 경쟁자가 되는 게 예. 육사 동기생이 이제는 장군 진급할 때쯤에는 가장 라이벌이자 적이 되는 예. 불란서 군대 폐해가 그대로 나와. 아. 우리나라 군대하고 똑같아. 아, 불란서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같은 국방비를 쓰고도 독일군한테 한 방에 깨졌잖아요. 왜? 군대가 관리형 군대고 되고 싸우는 군대가 아니니까. 예. 심지어 독일군 전차가 오고 있는데 불란서 장교가 그게 독일 전차라는 생각도 못하고 앞에 가서 그 길 아니다 절로 가라고 하다가 사살돼. 언제 2차 대전 때 얘기죠? 2차 대전 때. 프랑스 군대 그러니까 얘는 남의 나라 군대하고 자기 나라 군대 전차도 구별 못해. 좀 과장된 거 아니에요? 아, 그 책에 나온다니까? 진짜로? 네. 그래가지고 예. 마르크 블로크가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면서 예. 이 나라의 이 썩은 군대, 예. 저 무능한 지도자들 때문에 이 불란서가 이렇게 됐다. 예. 이걸 레지스탕스 참호안에서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용병 쓰나? 그리고 그 사람이 독일의 군에 검거돼 가지고 처형을 당하는데 유족들한테 그 원고가 전달된 거예요. 야. 제가 이 1940년의 증언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전율하게 된 이유는 예. 우리 한국군의 자화상하고 너무 유사하다. 근데 우리 한국군에 이런 책을 쓸 사람이 과연 있는가? 예. 이런 게 이제 제가 여쭙는 거고. 예. 그다음에 육군본부 보면 말이죠. 그 육군 총장이 원래 총장 하는 일이 육군 교리 어떻게 싸우는가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네. 2년에 한 번씩 육군 교리를 결제해야 돼요. 예. 근데 육군 교리를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총장 마치는 사람이 허다해. 우선 하도 자주 갈아치니까 예. 결제할 틈도 없었고 읽어본 적도 없고 아. 그 사이에 맨날 전방 철제 까고 스키 타고 예. 이거는 또 해. 예. 그 총장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예. 자, 총장은 교육을 잘 시켜. 싸우는 교리를 발전시켜야 되고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리해서 진급을 시켜내는 네. 여기까지 할 일이 총장의 할 일이라고. 예. 근데 총장들이 그걸 제대로 하냐고. 그렇죠. 2년에 한 번씩 교리 바뀐다고요? 네. 2년 채운 총장이 별로 없죠. 이명박 없죠.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6개월짜리 총장, 9개월짜리 총장.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나 골 때리냐 하면은 북한군이 그 동계 훈련의 군대입니다. 예. 이제
주로 이제 봄 여름에는 그 영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비 태세 위협 수준이 낮아요. 주로 농한기 때 하는구만. 농한기 때. 그래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올 때. 또는 어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이때가 훈련을 많이 한다고.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고는 인사 시즌이라고. 지휘관 바뀌는 때거든. 야, 그것도 문제네. 그러면. 그러니까 골 때리는 게 인사 순기에 맞춰서 이 군대를 운영하는 거지 북한군의 위협에 대비하는 군대가 아니에요. 이건 좀 문제가 좀 있네요. 좀. 그 주한미군도 마찬가지예요. 6월 달에 장교 인사 있거든. 그래서 그 장교들 숙달시키려고 8월에 을지 풀이던가 연습하는 거거든요. 8.15가 있던 남북 정상회담이 있던 그 8월은 못 바꿔. 왜? 부임한 장교들 숙달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모든 군대 이 어떤 그 운영의 주기는 인사 주기로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엉터리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위협이 있을 때는 경계를 해야죠. 그렇죠. 그때 지휘관 뭐 군악대 출동시켜서 이치임식하고 이지를 한다니까? 단어가 좀 격해지고 계세요. 그래서 인사문 말이죠. 이런 것들은 그 어떤 그 군대의 특정한 어떤 그 파벌주의가 어떤 하나의 패권적 운영을 하면서 지난 정부 같이 이건 뭐 제가 보기에 하나회 이후에 가장 그 저 정치적인 군대를 만드는 게 바로 MB라는 건데 제가 그건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와중에서 이런 자들이 안보를 얘기하면 우리나라 안보가 더 나빠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고전을 읽어보면 장수한병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판세가 바뀌어버리는데. 천안함 연평도 때 보십시오. 합참의장, 합참의 업무 모르는 초보자, 작전부장, 작전처장, 합동작전 과장. 이 작전 라인에 있는 지휘자들 전부가 합참의 무경험자였다고. 그러니 군함이 침몰한다는 게 뭔 얘기인지 연평도 그 해병부대 사격 통제권은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거든. 군단 사단 작전만 해봤거든. 그러니 해양에서 이 합동 전력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아예 내용을 몰라. 그래. 그것도 합참의장 대서 공부해. 미리 공부해 온 것도 아니고. 미국은 6개월 전에 내정하잖아요. 합참의장.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와요. 최고 전문가가. 우리는 전날까지도 누가 올지 몰라. 그렇죠. 근데 와서 그때부터 보고받느라고 6개월을 까먹어. 이러니 연평도 뭐 천안함 때. 그리고 나서 언제 잘릴지 몰라. 한마디로 엉터리예요. 13명의 합참의 부장이 있는데 이 부장들이 합참에서 올리는 보고서가 까다로워요. 야전하고 용어도 달라요. 알아먹질 못해. 무슨 말인지. 근데 여기 그때 한미연합사령관 보면은 차 안에서 이메일로 업무 보고 골프 치러 갈 시간 없거든요. 근데 우린 그것도 다 해. 술도 먹어. 그런데 무슨 뭐 합참이 최고 전문기관이야. 이래가지고는 2015년 전시작전권자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계룡대 가거나 육군 교육사령부 가면은 전작권 전환이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남의 일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따로 한번 짚을 테니까. 그렇게 하고. 자, 아까 이제 그 진급 과정에서 투사가 난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투사만은 아니겠죠? 이른바 동그라미, 금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군 골프장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잘 보이려고 하는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MB 정부 때 군에 잘못된 메시지를 준 것은 내가 속한 조직에서 내가 1등만 하면 진급이 될 수 있다. 이것이 군인에게 그 신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정상이죠. 청와대건 국회건 국방부건 어디건 줄 잡아야 된다. 이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관 요원들 기무사 찾아다녀야 되고 국정원 요원 찾아다녀 4사람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청와대 줄 대야 돼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급 심사가 끝났는데 저 우수한 대령 하나가 이번에 추천이 됐거든요. 근데 청와대에서 검증 자료로 잘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그 대령한테 전화를 해줘요. 야, 너 2배수로 청와대 올라갔는데 청와대 누가 아는 사람 없냐? 빨리 로비해라. 이렇게 정보를 주는 겁니다. 잠시 후에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요. 당신 뭐 이렇게 재산은 이건 어떻게 된 거고 땅은 이건 어떻게 된 거고 직접 검증해버려. 이러는 동안 국방부 장관은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 2배수 그 명단이 국방부로 먼저 올라가고 장관이 나중에 알아. 장관의 재청권이 무력화돼 있어요. 그다음에 총장이 어떤 총장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MB 정부 초기 일인데 나한테 인사권 없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장군 보직 신고 자리에서. 추천권이 있다면서요. 총저격을. 청와대가 다 개입했다. 국방부가 다 개입했다. 이걸 아예 공개적으로 해보니까 이게 폭탄 선언이 돼버렸어요. 예. 즉시 과장만도 못한 총장이다. 비난이 나왔죠. 아하. 자기가 막았어야지. 예. 이랬다니까 장교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서울을 바라보게 돼 있고. 그렇죠. 인사정보를 수집하는데 고성능 레이더를 가동시켜야 돼. 여기서 레이더라 하면 다른 레이더예요. 다른 레이더. 예. 이게 바로 마르크 블로크가 경고한 바로 그 군대입니다. 망해가는 군대죠. 자,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대령에서 영관급에서 이제 그 스타가 되는 때 가장 치열합니까? 진급이? 가장 치열해요. 근데 진급이 떨어지는 스트레스는 계급이 높아면 높아질수록 더 심해진다고 봐야 돼요. 예. 뭐 본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인도 가족까지 막 신경쇠약 걸리고 관절염 걸리고 난리 나요. 이 장교의 진급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우리 사관학교의 경우에는 아예 사관학교 임관할 때부터 목표가 장군이야, 이 사람들은. 그렇겠죠. 근데 다른 직장도 진급이 목표라 그러지만 군인은 정년이 짧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 패단이 유달리 심한 게 바로 군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군 생활 20년, 30년 하면서 목표가 장군이에요. 예. 근데 난 이 사람들이 진급의 노예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안 되면 인생 패배자고 실패자거든. 예. 그런데 진급이 안 돼도 명예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질 않았거든, 국가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군대는 유달리 이거야 극성맞게 그 가족까지 다 매달리는 장인까지 출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하나의 어떤 그 슬픈 자화상을 형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인사철이 되면은 군 골프장이나 그 부대 주변 음식점은 상당히 화랑이겠네요. 계룡대 고깃집 있어요? 예. 문전성시. 그래요? 네. 영관급들이 왜 김의원 어떻게 불러내서 술 한 번 먹고 유력자들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조금 난 그런 거 안 해. 나 근무만 열심히 해서 나는 내 스스로 실력으로 진급하겠어. 이런 장교가 있다고 쳐. 주변에 선배가 불러요. 너 인사성이 없다. 좀 관리 좀 해라 주변에. 너 평판이 나쁘다. 인사성이 없다. 너 독고다이로 소문났다. 야 진급 다음 달인데. 내가 생각해서 얘기하는데 주변 관리 좀 해라. 여론.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씹는 사람을 없애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진급되는 사람이 주변에 적이 없는 사람이 진급이 잘 돼. 실력 있고 나홀로 나가는 사람은 진급이 안 돼. 이른바 무골이라는 말을 과거부터 많이 썼는데 무골 기질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진급이 안 되는군요. 안 돼요. 이게 뭐 이미 뭐 그래서 아주 눈 감으면 코베 가듯이 여론에 의해서 그러고 하면서 적을 만들면 안 된다. 이게 하나의 어떤 신조가 돼버렸고 이런 어떤 잘못된 구조는 잘못된 문화를 만들어요. 그렇죠. 아주 삐뚤어진 수구적 문화를 형성하고 조직의 배신자를 용납 안 하면서 건강한 어떤 그 개혁 재현에 대한 어떤 그 의견을 묵살해버리고 모든 게 이제 어떤 그 권위적 틀로 조직화되면서 잘못된 문화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 군대를 조금이라도 어떤 그 비판을 하는 사회 외부 세력에 적대감을 표시하는 이것이 이제 종북 교육의 실체가 사실은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군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한번 탈탈 털어보는 이런 시간으로 꾸며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이익이라고 하죠. 바로 실리인데요. 이 개성공단 문제도 실리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합니다. 도대체 개성공단이 폐쇄가 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리가 무엇인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내려진다면 개성공단 폐쇄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과연 실리가 있을까요? 실리가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 개성공단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이 실리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가는 방향은 거꾸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